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3,370만 개 계정의 쿠팡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 그 피해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 방지 대책도 아직 없는 상태여서 2차 피해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위험성을 명징하게 드러낸 이번 사태가 남긴 숙제를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스스로를 감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 코너에서 이런 신종 사기 수법과 그 대응법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코스피가 4,1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오늘 코스피가 4,100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0.2%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4,108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메이저 수급주체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3,400억 원 가까운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328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개인만 홀로 3,56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2조 원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4.8% 상승 중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이 정부 활성화 대책 기대감으로 거래 대금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흐름은 어떤가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 강세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0.2% 오름세 92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선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만 팝니다. 외국인 현재 1,61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94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만 홀로 1,280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시총 1위 알테오젠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예.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크게 상승합니다. 증권가에서 2차전지 종목이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란 종목이 나오면서 현재 에코프로가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로봇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로봇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립니다. 앞서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3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산업 최고 경영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으로 좀 살펴보죠.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환율 1,472원대에 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 달러 강세 이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입니다. 현재 환율 1,468원이고요. 엔화와 유로화도 약세입니다. 엔원 환율이 947원, 유로화 환율 1,71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소득층 부담은 더 커질 텐데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뒷걸음질 쳤다고요? 네, 월급 빼고 안 오른 것 없이 다 오르는 요즘이라 힘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소득층의 벌이가 5년 만에 꺾였습니다. 아이고.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는데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거라고 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일용직 일자리 취업 여건이 악화하면서라고 하는데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 2,006만 원으로 3.7% 늘어나면서 와. 상하의 격차는 30배에 달했습니다. 예.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사업 등을 모두 합친 이 전체 소득으로 봐도 양극화의 골이 깊어졌고요. 자산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순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 하위 20% 가구 평균인 2,500여만 원보다 무려 68배 넘게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아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개수도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이 가구당 평균 자산은 늘긴 했지만 이 돈이 돈을 번다고 이 늘어난 몫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흐름은 저소득층이 물가 오름세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줄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비 지출의 약 40% 절반 가까이를 이 먹거리와 난방비, 전기세, 주거 등 생계형 항목에 쓰면서 이런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지출 비중은 소득 상위 20%의 갑절에 달한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 하프타임에서도 줄곧 짚어봤었던 이 환율과 연동해서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큰 품목들인 만큼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네. 주유소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리터당 1,800원은 우습고요. 예.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역시 수입산 가격이 오르면서 1년 전보다 5%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일자리 여건까지 나빠진 이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언제쯤 좀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요. 다음은 이른바 영끌족들이 좀 식은땀을 흘릴 만한 소식인데 대출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자고 일어나면 뛰었다 할 만큼 영끌족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대출 창구까지 걸어 잠그면서 받아도 문제, 못 받아도 문제,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4일 기준 연 4.12%에서 6.2% 수준으로 일주일 만에 하단은 0.1%포인트, 상단은 0.03%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예. 특히 하단 금리는 지난 10월 말과 비교했을 때 한 달 새 0.43%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상단이 5.57%로 일주일 만에 0.2%포인트 가까이 뛰었고요. 예. 가장 큰 배경은 지표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지표금리가 되는 시중금리, 코픽스 등이 많이 오른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네. 하느니 인하 사이클을 멈추겠다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금리 상승이 시작됐고 여기에 정부도 확장 기조를 지속하다 보니까 지표금리가 올라가서 이를 반영한 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뛰는 모습이고요. 예. 여기에 가산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출 받기가 쉽지 않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대출 한파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당장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만큼 추가로 올리고 예. 내년에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한 상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출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가계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비가 줄면서 내수 침체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앞서 짚어본 것처럼 이 물가 부담은 커져만 가는 요즘인데 이래저래 걱정을 키우는 소식입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 소식 좀 짚어보죠. 뭐 규제 대책 이후에 집값이 그래도 올랐다. 하지만 오름폭은 줄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건
거래량은 좀 크게 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1호 급브레이크 영향인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모습인데 이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거래량이 뚝 떨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숫자부터 살펴보면 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372건으로 기록되면서 전달과 비교했을 때 70% 넘게 줄었습니다. 네. 네, 11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이긴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현재 추이를 감안할 때 전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한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대출 감소는 물론이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특히 구별로 봤을 때 한강벨트 지역 거래량이 크게 위축이 됐는데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90%, 성동구와 강동구, 마포구도 90% 육박한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반대로 11호 대책 전부터 3중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는데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가 모두 이뤄지면 전달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지역은 넓어지고 주담대 한도도 줄어든 데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중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달 들어서도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서서히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요즘 이 해킹 관련 사고가 유독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죠.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무려 1,000억 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유출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1시간도 안 돼서 다 털렸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불과 54분 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이사에 전송된 가상자산 규모는 1,040억 6천만 개로 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445억 원어치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계산해보면 초당 3,200만 개씩 빠져나간 겁니다. 네. 유출된 규모도 놀라운데 심지어 업비트가 늑장 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해킹 시도는 지난 27일 새벽에 이뤄졌는데 업비트가 금융감독원에 해킹 사실을 처음 보고한 시점은 한참이나 지난 점심때쯤으로 해킹 시도가 이뤄진 지 6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예. 또 마침 이날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식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죠. 네. 행사가 다 끝난 후에야 신고부터 홈페이지 공지 등 조치가 이뤄지면서 일부러 늑장 신고를 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례 없는 해킹 사고에도 업비트가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가상자산법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해킹이나 전산사고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예. 1,000억 개가 털리는 이 대형 사고에도 중징계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2단계가 입법이 되면 해킹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해킹 관련 사고 소식이요. 이 쿠팡과 SKT 뭐 이런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로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 유출 배상 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온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참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이용자들의 정보 보호에는 쥐꼬리만큼 들인 것만 봐도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 같은데요. 예.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SK텔레콤 모두 각각 보장 한도 10억 원에 불과한 배상 책임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10억 원. 나타났습니다. 네. 예,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건데 예. 문제는 이 최소 가입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서 이 실질적인 배상 여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데 10억 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까면 깔수록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넣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네. 정보 유출의 늑장 대응 여기에 꼼수까지 갈수록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고요. 예. 또 정부가 쿠팡에 얼마나 과징금을 부과하느냐도 큰 관심사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3%까지 가능한 만큼 최대 1조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데다 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잠시 후 경제 포커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조산아를 둔 가정 같은 경우에 이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거라고요. 네, 이른둥이라고 하죠. 네.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에는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혜택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이 됐는데 예. 이 앞으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 이 재태 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 기간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저체중 출생아 기준에만 해당하고 37주 미만 조산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5년까지만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자, 민간 구급차의 이 불법 운행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도로에서 이렇게 민간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는 거 보면 살짝 의심을 해보곤 네.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불법 운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얌체들이 문제죠. 네.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쓰질 않나, 요금을 뻥튀기를 하질 않나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민간 이송업체들을 조사해봤더니요.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에만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민간 구급차가 병원 간 전원 이송의 70% 가까이를 담당하는 응급 의료체계 한 축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업무 정지, 고발 등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민간 구급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앞으로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GPS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기존 서류 기반 관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운행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고 얌체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얌체 운행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촉각을 다투는 진짜 환자들이 도로 위에서 오가지도 못하는 일도 빈번한 만큼 빠르게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새벽 배송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데요. 이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넘겼다고요? 네, 이 새벽 배송 저처럼 아이 키우는 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모자란데요. 그렇죠. 네, 민노총의 심야 택배 제한 추진에 감로들박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새벽 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신을 맞벌이 가정주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앞서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이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건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글을 남겼는데 네. 이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가 새벽 배송 중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 데다 업계 역시 연간 54조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 우려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동안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았는데요.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조금 주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에서는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갈아타는 램프 구간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여의도 방면으로 신월 기점 2km 지점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받아 여의도 방면 진입이 전면 통제된 만큼 미리 다른 길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되고 청주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이후 여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 성주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 사태, 또 쿠팡 쇼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쿠팡 사건, 아직도 수습은 진행 중이고요. 수사, 처벌, 대규모 소송 등 후속 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쿠팡 사태가 과연 어떤 숙제를 남겼을지 김준범 기자와 함께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 일지부터 좀 간단히 정리하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일단은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제 드러난 거를 정리해 보면은 네. 처음으로 그 해커가 해커로 표현해야 될지 전직 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쨌든 누군가가 네. 쿠팡에 접속을 해서 무단 조회,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하기 시작한 게 6월 24일입니다. 네.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 네. 거의 6개월 전에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11월 6일부터 하하. 쿠팡의 소비자들이 쿠팡에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메일이 왔다. 아하. 이상한 협박 혹은 스팸 문자가 왔다. 예. 그게 11월 6일에 쿠팡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네. 이때라도 좀 빨리 알았으면 좋을 텐데 쿠팡이 처음으로 이제 그 접수를 받아보고 자기네 시스템을 점검해 본 게 11월 18일입니다. 아. 그때 이제 비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인가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전산망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11월 18일에 처음 알게 되고요. 네. 자체 조사를 했나 봐요.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래서 퇴직한 전직 직원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예. 그걸 11월 25일에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경찰이 고소를 하면서 또 바로 알렸다라면 좀 좋았을 텐데 하하. 네.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린 거는 11월 29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예. 굳이 토요일 저녁에 이제 공지를 했고 네. 바로 일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 11월 30일에 쿠팡이 대표이사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지금의. 뒤집어진 거죠. 예. 이게 3,000명도 아니고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나갔다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조금 넘으니까요. 네. 어린아이 빼고 노인분들 쿠팡 안 쓰시는 노인분들 빼시면 3,370만 명이면 거의 다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여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국회 불려나가서 혼나고 그다음에 쿠팡이 계속 사과는 하지만 미흡하다고 비판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이번 유출 사고 규모 당연히 역대 최대 규모고요. 이게 순위를 매겨보자면 예. 일단 유출 건수로만 보면은 최대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많이들 그런가요? 기억 못하실 텐데 네. 벌써 11년 전이라 2014년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때가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네. 1억 580만 건. 물론 다만 여기는 예. 중복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개 카드사에 다 가입돼 있으면 3건으로 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대략 1억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와. 규모로만 보면 그게 최대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2011년 더 전입니다. 네. 14년 전에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예. 그때가 대략 3,500만 명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번엔 3,370만 명이니까 숫자로만 보면 굳이 따지자면 3등 정도인데 네. 다만 이번에는 단순히 개인의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메일까지만 나간 게 아니고 네. 쇼핑 정보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무언가를 그렇죠. 산다는 것은 네.
어떤 개인의 의료 정보 다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네, 내가 네. 평소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나갔기 때문에 비록 양은 뭐 3위일 수 있지만 나간 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과정, 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뭐 쿠팡도 스스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정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쉽게 말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우리도 뭐 어떤 SNS나 메일 접속할 때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예. 이 쿠팡의 전직 직원이 이런 고객 정보망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고객 정보망에 접근하려는 아이디 패스워드 있었겠죠. 네, 네. 그걸 쓰고 일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 직원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쓰던 정보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지워버리면은 접속이 그렇죠. 안 되는데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지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현재 퇴직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그 무단 접근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퇴직한 지 6개월토록 그냥 냅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직원이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이걸 한꺼번에 다 빼가 버렸으면 네. 티가 났을 수 있는데 예. 한 5달에 걸쳐서 조금씩 긁어갔습니다. 네, 그걸 티안 나게.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예. 긁어서 모아놓은 게 3,370만 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통적인 해킹은 아니에요. 해킹이라는 것은 내가 그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네. 일종의 범죄자가 네. 뭐 기술이든 뭐 지식이든 뭐 꼼수든 간에 그 회사의 정보망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빼온 건데 네. 이거는 물론 현직 직원은 아니지만 전직에 일하던 직원이 원래 자신이 쓰던 정보를 가지고 쿠팡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종의 내부자 정보 유출도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 유출 같기도 하고 해킹 예, 같기도 예. 하고 약간 그런 복합적인 성격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유출 발견이 꽤 늦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당연히 쿠팡이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쿠팡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조금씩 긁어갔기 때문에 몰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11월 6일부터 고객들의 민원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예. 바로 좀 들여다봤으면 그때라도 알았을 텐데 쿠팡이 처음 인지한 게 네. 비인가 접근을 처음 인지한 게 11월 18일. 예. 그러니까 첫 민원으로부터도 12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늦었다, 굼떴다 이 네. 비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빠져나간 정보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정보의 질이 높다고 하셨는데 카드 뭐 비밀번호 같은 이런 결제 정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네. 카드 정보는 안 나갔어요. 우리 쿠팡 이제 자주 쓰시는 분들은 본인의 네. 카드 번호를 그렇죠. 미리 입력해 놓거든요. 그때마다 입력하려면 귀찮으니까 미리 네. 입력해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쿠팡 전산망에는 예를 들어 제 거라면 김준범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있을 텐데 그건 안 나갔습니다. 예. 현재 아직까지는 나가는 적은 없어요. 그렇게만 따지면은 누군가 해커가 나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 친구가 평소에 뭘 사서 쓰는지까지는 알아요. 네. 하지만 카드 정보는 모르기 때문에 제 카드를 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카드로 긁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거냐가 아니잖아요. 아까 네, 제가 네. 뭐 카드 3사도 유출됐고 그렇죠. 네이트 싸이월드도 있었고 비단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올해만 해도 예. SKT, 뭐 KT 롯데카드.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네. 이미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조합을 하면 그렇죠. 3,370만 명 전체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 교집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주소나 전화번호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네. 그다음에 다른 카드 번호는 이미 다른 것이 유출됐던 걸로 조합을 하면 네. 실제로 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이 쿠팡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 내가 쿠팡에 등록해 놓은 카드로 누군가 해외에서 샀다고 결제 내역이 온다. 네, 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해서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정황입니다. 물론 네. 이번 쿠팡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언제든지 뭐 이번에 카드 번호가 안 났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 이미 너무나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조합해서 어떤 변칙적인 피해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안전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해킹 사태와는 좀 분명히 다른 게 구매 정보가 유출됐다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면 어떤 2차 피해로 더 이렇게 맞춤형 사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피싱, 그러니까 낚시, 피싱 문자나 뭐 카카오톡 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를 예로 들면 네. 저한테 누군가 김준범 고객님이 3일 전에 유아용 킥보드를 샀는데라고 네. 하면서 뭐라 문자가 와요.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킥보드를 사신 적이 있다면 네네. 눈길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 에이 스팸이네 하고 그냥 차단해 버리겠지만 네.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또 주말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는 2차 피해가 어떤 거냐면은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한 그 보이스피싱 중에 하나가 카드 발급 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기꾼들도 공부를 하는 건데 예. 워낙 쿠팡이 유행이니까 이렇게 섞는 겁니다. 고객님 지금 카드가 배송이 가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문자가 와요. 혹은 네. 전화가 와요. 네. 그럼 당연히 저는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답을 하겠죠. 네. 근데 그쪽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신 적은 없는데 최근에 쿠팡 사태 때문에 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음. 새로운 카드가 발급됐어요라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워낙-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려주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고객센터가 아닌 거죠. 아하.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맞춤형 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각 개인의 정보가 다 나갔으니까 특히 구매 정보가 나갔으니까 네. 더더욱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쿠팡 탈퇴하겠다, 이미 했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나간 정보를 또 어쩔 도리는 없는 이미 나간 것 정보는 뭐 탈퇴한다고 어쩔 도리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쿠팡의 어떤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영업 측면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될 텐데 같아요. 네. 지금 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게 11월 29일이고요. 한 예. 2주가 좀 채 안 지났는데 네.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는 약간은 의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증권사가 그런 보고서도 냈는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쿠팡의 영업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쿠팡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과연 얼마나 타격이 될 것이냐. 사실 이제 쿠팡은 회원 수를 절대 안 밝힙니다. 비밀로 네.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쿠팡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한두 달 지났을 때 쿠팡의 홈페이지나 앱의 이용자 건수를 보면 이용자 건수가 줄어들면 상당한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현재로서는 뭐 타격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승산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워낙 큰 사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출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은 이길 확률은 높아요. 네. 다만 이길 확률은 높은데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몇 년이 걸릴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싸이월드나 네이트 같은 대규모 유출 사건 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들어보시면 참 맥 빠지는데 예. 소송에 참가해서 받는 배상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소송해서 예.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굳이 소송할 유인이 없는 건데 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늘 나오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걸 다 입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 카드로 누군가 300만 원을 긁었어요. 500만 원을 피해봤어. 입증을 하면 그때에서 그만큼만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징벌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어서 이렇게 대규모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설령 소비자가 본 피해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징벌을 가미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설령 앞으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소급해서 쿠팡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실익은 적습니다. 다만 쿠팡이 본사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 만약에 소송을 낸다면 그러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 일부 법무법인, 일부 국내 로펌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그거는 만약에 제기가 되면 쿠팡에게는 상당한 법적인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좀 우리 사회에 남긴 어떤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편리함의 대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독점의 대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쿠팡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 사회에 가져온
편익이 엄청 나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새벽 배송 오늘 주문해도 내일 오는 게 네. 얼마나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됐는데 그 기업이 한 번 뚫리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독점이기 때문에 한 번 뚫려도 얼마나 아랑곳하지 않는지 너희가 우리를 안 쓰겠어?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편리함이 특히 플랫폼 독과점이라는 게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양날의 칼인지를 정말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한 30초, 4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 요령 딱 일단은 2차 피해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쿠팡에 등록해 놓은 쿠팡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당장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다 네. 나가버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쿠팡에 카드를 등록해 놓으셨다면 그 카드도 최소한 비밀번호를 바꾸시든지 정 불안하면 아예 제박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아까 제가 뭐 쿠팡 이용한 피싱 사기 문자 말씀드렸는데 예.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라. 그게 꼭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네.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1시에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기가 하도 막혀서 막힌 둥 만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변을 당하면 어안이 벙벙해 도리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속담에 나오는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은 뭔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뭔가가 아주 좋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종종 사용합니다. 음식 맛이 기가 막히네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른다처럼 말이죠.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형태인 기막히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두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어이없는 소식이라고 할 때 기막힌 소식과 기막히는 소식 중에 맞는 것은 기막힌 소식입니다. 기막히다는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명사 소식을 꾸며줄 때는 기막힌이라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은 한 단어가 아니고 막히다는 동사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써서 나타낸다면 기가 막히는 소식이라고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 맛이 기막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형용사 기막히다에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당분간 없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이 정도가 예년 수준의 추위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공기가 좀 차갑지만 북사풍 덕분에 미세먼지가 말끔히 가셨습니다. 대기가 오늘 청정하고요.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10도, 대전 전주 9도 등 4도에서 1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11도 등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분포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 예년 수준입니다. 서울 7도 등 2도에서 11도 분포로 내일 일교차가 다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바람이 비교적 강한 편인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특징은 목요일과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가 있다는 거고요. 영동 지방에는 금요일에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 먼바다 물결이 오늘 밤까지 최대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고 오늘까지는 달의 인력이 비교적 강합니다.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법원장 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원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하는 한편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내 인구 100명 중 5명 정도는 이주 배경 인구로 조사됐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 또 이민자의 자녀 등을 말하는데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은 줄고 있지만 대신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은 6년 전보다 82%가량 늘었는데 이에 따라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도 6년 전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중국 전투기가 자국 전투기에 레이더를 겨냥해서 비췄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이 오히려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한 단계 더 진화해서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감금하게 한 뒤 거액의 금전을 갈취하는 셀프 감금 사기 등의 신종 수법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종 사기의 유형과 또 피해를 막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미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논의 기구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준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까요? 예, 아까 오전 10시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아직은 공식 입장은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그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그 앞서 열렸던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라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요. 예. 이번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커다랗게는 그 사법개혁 안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또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네. 그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예고편을 보면은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가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외에도 법원 행정처 폐지,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구성하는 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처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예. 저희 안건은 참석자가 과반으로 찬성할 때 공식 입장으로 채택이 되는 건데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나온다면 그 수위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여권에서도 이 위헌 소지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례로 중앙일보 사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윤석열이 기한 만료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법적으로 따지는 것 떠나서 위헌 소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위헌 시비 가려보자 하고 헌법소원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되고요.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란 재판부가 좀 위헌 소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고 민주당도 좀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런 배경에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게 뭐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심지어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내가 윤석열 쪽 변호인이라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민주당은 연내 이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고 오늘 뭐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의원총회 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는 했지만 예. 안 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은 그 민주당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또 뭐 여러 법안 개정을 시도를 한 거 이것도 네. 논란인데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내란 외환 사건 형사 재판이라면 헌재 위헌 법률 심판 쟁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예.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이것을 논의합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과 생각을 같이 하지만 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안 한다는 말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전국에는 설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읽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뭐 위헌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명확한 대안도 그렇게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역시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불을 놓는 모습이네요. 네,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를 하고 있죠. 네. 필리버스터 전국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주말에도 외부 일정 줄이고 뭐 이런 대응 전략을 짜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도 의원총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걸로 예상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필리버스터에 관한 건데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이 60명 미만이 되면은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거여도 어느 정도의 그 의석수는 채워라. 뭐 이런 취지인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의원 60명씩 지금 조를 짜 놓고요. 필리버스터에 나설 그 의원들의 발언 순서들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약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 리더십에 좀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와요. 사실 대부분 가결로 봤거든요. 예. 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개정안이 2개입니다. 1인 1표제하고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입니다. 근데 당 중앙위에서 부결이 된 거고요. 찬성한다는 표는 많았는데 과반을 못 넘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반을 못 넘겼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반대표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청래 대표의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에서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간 논의를 거쳤고 투표를 통해서 뭔가 당대표가 추진을 하더라도 그걸 엎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민주적인 거라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 상황에서 애써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친명, 친청 이런 계파 갈등이 아니라 대의원과 당원의 대결, 기득권과 당원의 대결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 부정할 수 없는 건 당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남겼다. 그럼 이제 중요해진 거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나가려고 사퇴를 하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그 최고위원 다시 뽑아야 되는데 다음 달쯤에 그 3명을 보궐선거로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친명계에서 그 전에 좀 공천 가지고 잡음이 있었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걸로 가닥이 잡히고, 그리고 강득구 의원 이재명 1기 지도부 때 수석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출마를 뭐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인사로는 이모경, 문정복, 이성윤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명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내 역학구도가 확연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몹시 중요해졌습니다. 이 리더십 시험 때는 민주당만의 이야기는 아닌 게 지금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좀 물음표가 생기는 중입니다. 장 대표에 대한 비토가 커지고 있다고요, 당내에서? 그 전부터 이제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긴 했지만 12.3 불법개헌 1주년 메시지 어떻게 하는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불만이 공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조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한홍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격한 게 또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우리가 민주당 정권을 비판하는 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절연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연은커녕 도리어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을 좀 장동혁 대표가 펼치면서 이제는 이런 윤한홍 의원이라는 어떤 친윤계의 영남 중진까지 공개 저격을 하고 나서니까 요게 이제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 사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황급하게 뭐 의원 면담도 추진을 했고, 나름대로 또 타이밍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죠. 뭐 특검 수사 끝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파급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당 내에서는 이미 타이밍을 여러 번 놓쳤고 이제 와서 한들 떠밀려서 사과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정치권은 이 성추문 의혹으로 좀 뒤숭숭한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손범규 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가 2023년에 손범규 대변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이 손범규 대변인이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인천 지역의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인천의 한 주점에서 강제 추행을 했다라는 건데요. 손범규 대변인은 결국에 대변인직을 사임했고요. 당대표가 이것을 곧장 수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관계 조사를 주문했고요. 그런데 손범규 전 대변인은 사임은 했지만
고소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에요. 어. 그래서 혐의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로도 알려졌죠.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이 서울시 종로구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서 500억 원대 설계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예, 이거는 한겨레 20일 단독 보도고요. 네. 세운 사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 설계 용역에서 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죠. SH가 4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세운 사구역 재개발 대대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거를 초반부터 끝까지 담당할 업체 4개를 SH가 계약을 한 거죠. 네. 이 안에 이 4개 업체 안에 히림이 포함이 됩니다. 히림이라는 이 회사가 예. 총액 52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고 세운 사구역의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등을 담당한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큰 그림부터 그림 짤 때부터 중간 작업, 후반 작업까지 이 4개 업체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기업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할 때는 너무나 다 잘 아시지만 조건이 엄격하죠. 그렇죠. 예, 특히나 대형 건축물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SH가 설계 공모를 하지 않았고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사실 히림이라는 이름은 뭐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이 특혜 의혹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일단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후원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할 때 그 설계하고 감리를 맡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 또 히림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공사 따낸 규모가 많이 달라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관급 공사 수주액으로 봤을 때 3년 3개월 동안 580억 원 정도였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하고 2년 4개월 동안 1,800억 원 규모로 관급 공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히림이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해서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도 특검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네. 히림 대표의 부인이 전성배 씨에게 이것저것 요청을 합니다. 먼저 뭐 세무조사 막아달라. 또 지인을 신문사 사장에 임명해달라. 히림의 고발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 공공기관 사업 수주를 받게 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하고 당시 국세청장과의 식사 자리를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마련을 하기도 했고요. 예. 이렇게 청탁을 하고 대신에 그럼 건진법사에게는 무엇을 주었는가? 전성배 씨의 빌라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요. 법인카드를 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한겨레 보도 그리고 그동안 히림에까지 알려진 그런 특검의 조사 상황을 네. 정리를 했다면 서울시는 즉각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한겨레가 자극적인 제목 구성 그리고 무관한 사진을 쓰면서 마치 부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히림은 20년 가까이 동일 사업을 줄곧 맡아온 참여 업체이고 이번에 이런 용역 변경 계약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됐다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법적 대응 포함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떠들썩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 과거 이력이 보도되면서 전격 은퇴 선언을 또 했는데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이 소년범의 죄를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이게 화두가 되고 있네요. 네, 조진웅 씨 사건의 그런 선후 관계라든가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은 다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네. 정치권에서 어떤 그런 화두가 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사실 시작은 법조계 한 인사의 글이었어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이런 글을 씁니다.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더라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설명을 하면서 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대한 대중의 판단은 뭐 차치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학계나 법조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가세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례적으로 감싸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은 다른 범죄는 안 되고 조진웅은 되는 거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네.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좀 그동안의 조징훈 씨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 자기 편이면 다 편들어주는 거냐라는 내로남불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소년범 기록이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게 문제 아니냐 하면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다 공개하고 열어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이제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포퓰리즘에 또 가까운 그런 발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 그런 대중의 평가 이거는 대중이 내릴 일이고 우리 사회의 목표라는 게 잘못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뭐 교화시키고 다시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생각해 봄직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분명히 자유롭지 못한 거는 그러면 학폭은 또 대입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대중에 나서는 거는 피해자들의 그런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또 뭐 국민들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보면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네.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요. 예, 이번 백서가 20년 만에 개정이 된 건데 그동안에는 뭐 비핵지대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빠진 거고요. 네. 중국의 톤 차이를 보면은 지난번에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난 이후에 네. 공식 문서에 이런 한반도 비핵화의 표현을 제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이번처럼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도 중국도 북핵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네. 미국과 중국이 모두 암묵적으로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이 신종 사기 수법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거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보이스피싱에 속아 스스로를 감금했던 20대 피해자가 사흘 만에 경찰에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서울 동부지검 이검사라는 사람이 이 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네. 성매매업소에서 남성의 대포 통장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검찰 직인이 찍힌 구속영장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검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겠죠. 이 사람이 피해자와 1시간가량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억울해 보이는데 그래도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는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모텔로 유인을 했습니다. 예. 이 말에 속은 남성은 직장에 휴가까지 낸 채 이검사라는 사람에게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와도 되는지 휴대전화는 두고 가도 되는지를 일일이 허락을 받으면서 모텔에 사흘이나 스스로를 감금을 했습니다. 네. 결국 3,9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낌새를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제 사실을 말을 해서 피해자를 당황하게 한 뒤에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셀프 감금 사기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에는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그리고 또 7월에는 신종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또 지난 6개월 사이에도 방금 말씀드린 셀프 감금 사기 수법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종 사기 수법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러한 신종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요. 다양한 신종 사기 수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문자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감금형 사기 요즘 뭐 잇따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이렇게 스스로를 감금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는 건지 이유가 뭔가요? 그 앞서 살펴본 셀프 감금 사기는 수사기관이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피해자가 사기를 알아채고 돈을 보내지 않거나 바로 신고 등을 할까봐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특정 장소에 숨으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보이스피싱 당한 분이 은행에서 송금을 하려고 갔다가 은행 직원이 이제 알아채고 바로 신고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돈가방을 들고 피해자분이 택시에 탔는데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택시 기사님이 이제 신고를 해서 보이스피싱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도 범죄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를 주변과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나 세뇌를 시키는지 한 여성 피해자는 총 14일이나 셀프 감금을 하고 또 총 9,500만 원을 편취를 당했고요. 또 8월에는 의사 2명이 연달아서 이틀 동안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돈을 보내려다가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까지. 네, 이제 이 피해자 중 한 분은 심지어 대학병원 의사였는데요.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먼저 받았고 그 이후에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범죄에 연루돼 구속될 수가 있는데 억울한 상황인 것 같으니 보호를 해주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제 모텔로 가라는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람의 연락을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명예퇴직을 앞두신 어머니도 그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가족까지 건드렸어요. 라고 이제 겁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이제 이틀 동안 본인의 모텔을 스스로 감금을 했고요. 또 다른 의사도 같은 방식으로 1억 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모텔에서 구출이 됐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에게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에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피해자들은 이제 핸드폰에 번호가 112로 찍혀서 전화가 오기로 하고 또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이라 내 정보를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원격 조정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뭐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인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니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갈수록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해주신 사례 들어보면 이거 한 번쯤 좀 의심해볼 만한데 왜 이렇게 속은 걸까? 게다가 뭐 의사도 있다 그러고 뭔가 속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들을 때는 왜 속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은 뒤에 다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또 범인들이 윽박을 질러가면서 피해자들을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제 의심할 여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게끔 사건의 내용을 발설하면 관련자들까지도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와의 차단이 되니 도움을 청할 곳이 없게 되고 또 누군가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 사기에 연루된 연령을 살펴보면 뭐 20대, 30대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검찰이 곧 잡으러 간다. 너는 이미 범죄 연루자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괜히 범죄 기록이 남아서 앞으로의 뭐 미래에 이제 지장이 갈까봐 누구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불안이 커지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구속 수사가 원래 원칙인데 그래서 구치소에 당신이 지금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데 협조만 잘하면 금감원에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동안 임시로 호텔에 감금 조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그럴싸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주겠다. 그리고 보호관 관찰 장소도 피해자가 편하게끔 호텔이나 모텔로 본인이 지정해라 마치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부분도 이제 협조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피해자들은 거기에 이제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모텔을 걸어 들어가서 요금을 내고 또 며칠씩 머물게 되는데요. 이게 나는 감금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채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뭐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중간에라도 혹시 의심이 된다, 이거 사기인 것 같다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공공기관도 돈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장 돈을 이체하라라는 지시를 하게 된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외부와 연락을 끊어라라고 하는 지시는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일정 부분 그런 가해자들의 지시를 따른 적이 있다면 네. 본인의 휴대폰에도 통제하는 앱이 깔렸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전화나 아니면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서 112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속영장을 휴대폰으로 보여준다거나 뭐 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 구속된다고 누군가 협박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검찰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런 뭐 셀프 감금이라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사기까지 네. 등장을 하고요. 이 신종 사기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다른 뭐 신종 사기 수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지난 6개월 가까이 변호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변호사 사칭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변호사님 두 분도 사칭을 당했는데 오 예.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네. 피해자분이 사무실로 이제 확인 전화를 했다가 예.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기꾼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1차로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일단 금원을 편취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SNS 등으로 변호사인 척 접근을 해요. 와. 그런 다음에 편취당한 금액을 받아주겠다. 내가 이런 거에서 승소한 경험이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악랄하네요. 접근을 해서 네. 2차 피해를 입게 합니다. 네. 또 아니면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변호사인 척 입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금을 받아주겠다면서 수임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말로만 사기를 치면 사실 많이들 안 믿으시겠죠. 그래서 네. 홈페이지도 실제로 운영하고 또 변호사 신분증도 정교하게 위조를 해요. 와. 그리고 또 카톡도 만들어가지고 저희 변호사님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네. 카톡도 만들어서 뭐 변호사의 이름, 사진 이런 것들 다 도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이름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도용하고 있어서 대한 변호사협회 이름을 치면은 실제로 그 변호사가 나오니까, 그분이 나오니까. 네, 피해자분들은 이제 이거 정말 있는 진짜구나. 변호사네라고 네.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데 이미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상대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정말 악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악랄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뭐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변호사 사칭을 했고요. 또 뭐 위조도 했다고 하니까 다른 범죄까지도 성립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기죄는 물론이고 예. 변호사법 위반도 죄가 되고요. 네.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까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네.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또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압박하는 문서까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문서 위조죄와 행사죄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처벌은 당연한 거지만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또다시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굉장한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뭐 내가 만약에 SNS 등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소개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면 네. 일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변호사가 진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무실 이름과 그 협회에 나오는 사무실 이름이 동일한지를 같은지. 좀 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름도 나오고 뭐 홈페이지도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를 입금하실 때는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변호사를 확인을 하고 입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전화를 한 피해자분들은 이미 입금을 하고 나서 전화로 수임료를 냈으니 변호사 상담할 날짜를 정하고 싶다 이런 어떡해요. 식으로 전화를 하셨다가 뒤늦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수임료를 입금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SNS 등으로 소통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나 방문 등을 하셔가지고 네.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뭐 AI로 사진이나 영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예전 방식대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100번 확인해도 지금 지나치지 않은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네.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네. 요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과 또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전세 사기가 아닌 월세 사기를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예. 월세를 구하는데 네. 게시된 번호로 연락을 하니까 이제 본인이 공인중개사다라는 사람이
사람이 집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그 공인중개사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네.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혼자 보고 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가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빈집이라고 하면서 봐도 네. 된다라고 해서 네. 이제 비밀번호를 받아서 집 내부를 확인을 했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는 이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 보증금을 딸 명의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아하. 하면서 네.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이제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집주인과 그 딸 명의의 그 두 분이 가족관계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보내도 괜찮겠다 공인중개사가 또 말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 돈을 보냈는데 뒤늦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공인중개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예.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무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무소였고 아이고, 또 예. 제시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임대인 주민등록증 사진도 모두 위조였고요. 실제 집주인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조차 이제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어떻게 집을 보여줬지? 그러니까요. 네,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지? 생각이 예. 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끼리 뭐 방구하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앱에서 이제 구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사기꾼들은 주로 비어 있는 매물을 위주로 임대인에게 접근을 한 뒤에 집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 이 근처에 와 있다. 네. 지금 집을 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청을 합니다. 아하.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비어 있는 집이니까 빨리 계약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는데 네. 그렇게 알게 된 비밀번호로 내부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임대인인 것처럼 올리거나 네. 아니면 집을 구하는 분들께 들어가 보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사기꾼을 내 집으로 들였군요.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됐는데 벌써 월세 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월세 사기 그러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소유주가 맞는지 네. 그리고 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건 월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신분증을 받아서 등기부등본 소유주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서처럼 요새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많으니까 임대인과 직접 대면해서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거래 앱을 이용 시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좀 의심을 하고요. 네. 또 동일 매물이 다른 곳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되도록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일수록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당연히 미루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서 월세 사기를 당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뭐 전해주실 신종사기 수법이 남아 있을까요? 네, 더 있나요? 요즘에 또 예. 지역 소상공인을 노린 신종사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배달의 본사 직원을 사칭해서 예. 신규 가맹점이나 악성 리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에 본사 전담 리뷰 관리팀인데 악성 리뷰를 삭제해주거나 아니면 키워드 검색에서 상위 노출을 하게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리뷰 관리 패키지를 선결제하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선불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짜 계약서까지 갖추고 점주들에게 공사 본식 업무로 이제 본사 업무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배달앱 본사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 담당 매니저 외에 직원이 매장을 임의 방문하는 일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카드 결제나 선불 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또 리뷰 삭제, 뭐 평점 조작은 정책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리뷰나 평점에 민감해진 점을 좀 노리는 그런 범죄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상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방문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당 공식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갈수록 이렇게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정교해지고 정말 악랄해지고 있어서 당하지 않으려면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속해서 뉴스를 접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더 진화된 또 방식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거 계속해서 의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8703님, 점점 지능화되는 피싱범들,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덕분에 이 톡톡 상담소 덕분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5082님께서는요. 혹시 이 사기범과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더 위험성이 높아지나요? 통화를 끊은 뒤에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 단순히 전화를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뭐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뭐 유출되거나 원격으로 조정되는 위험은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어떤 앱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알려주는 URL에 접속해서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뭐 보안 강화, 범죄 사실 확인 이런 단어들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가짜 웹사이트를 정교하게 조작을 해서 정보를 입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사실 이런 부분들 내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로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의 또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좀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입력을 했다 속아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악성 앱을 검사하거나 삭제하는 앱들이 국가에서 개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티즌 코난이나 피싱 아이즈라는 앱을 까시면은 내 핸드폰에 지금 악성 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바로 삭제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안하다고 하신다면은 중요 데이터만 남겨두신 채 휴대폰을 백업시키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기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도 지금 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핸드폰이 지금 여기 있는 정보들이 다 나갔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앱 이름 한 번씩만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시티즌 코난 그리고 피싱 아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두 앱 이용하셔서 혹시나 어떤 나쁜 앱이 깔려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173님, 전화나 문자 대신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SNS, 메신저 사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SNS가 없을 때는 대면으로 이제 사기를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는 사실은 이런 대면보다는 저 사람을 믿는 어떤 친밀감이 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NS로 사기를 칠 때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먼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을 해요. 그래서 엄마 나 누군데 휴대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요. 혹은 액정이 깨져서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제 통화를 피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또 믿을 만한 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을 해서 저금리로 내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해서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신뢰를 높인 뒤에 개인의 이제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빼내서 돈을 이제 탈취해가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라든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이제 SNS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메신저로 오는 일단 뭐 금전이나 개인정보 제공 요구는 무조건 무시를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영상이나 또는 이제 음성 통화로 상대방이 맞는지를 또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요새 문자로 지금 오늘 이제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출처 불명의 앱이나 URL, 주소 등은 절대로 클릭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NS 계정 비밀번호는 좀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2단계 인증이라고 해서 보안을 2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주기적으로 설정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나의 개인 정보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좀 자주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너무 친숙하다 못해 우리 것이 아닌가 착각도 하는 음식.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네, 궁금하시죠? 뭘까요? 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둥글넓적하고요. 예. 토마토와 치즈로 맛을 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예. 네, 바로 피자입니다. 피자.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자는 분명히 우리의 음식이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탈리아 음식이긴 한데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나라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북한에도 피자집이 2009년에 문을 열어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예.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또 이런 음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뜯어보면 볼수록 신기한 음식인 피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피자의 기원부터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글쎄 역사가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가 이제 토마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피자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 같지만 사실 쓰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네. 피자 비앙카, 네. 즉 하얀 피자라는 말처럼 납작한 반죽에 갖가지 토핑, 그러니까 고명을 얹어 먹는 음식을 의미했죠. 이런 음식의 역사는 꽤 길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는 무려 7,000년 전부터 먹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7,000년 전이요? 네네네. 이런 음식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피자 비앙카도 있지만 오늘날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즐겨 드시고 구워서도 많이 드시는 댁에서도 포카치아라는 별도의 또 빵이 있습니다. 아하. 네네. 그리고 그리스에도 피타라고 둥글넓적한 빵이 있죠. 네. 둘 다 이제 피자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이런 피자는 뭐 언제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치즈와 토마토를 쓴 피자는 역시 이탈리아에서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요. 피자가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피자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나폴리는 당시 부르봉 왕조의 지배 아래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요. 네. 그에 비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최빈층인 라자론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단순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예. 이들이 이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음식이 바로 피자의 시초였고요. 노점을 통해서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음식, 대중적인 음식인데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피자가 태생이 가난한 이들의 음식이다 보니까 참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최초의 요리책이 지역에서 등장했을 때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았고요. 그 나폴리의 요리 세계를 책임지는 이들도 언급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 최빈층인 라자로니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피자집이 이제 노점에서 점포로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피자가 차차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고 하면 뭐 도우나 토핑도 좀 간단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식재료들이 활용됐을까요? 네, 이제 토마토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토마토가 사실 이탈리아에 유입된 게 16세기입니다. 예. 원래 이제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처음 소개됐는데요. 근데 토마토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독이 있는 식물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요? 네네 17세기까지 관상용 그러니까 놓고 보는 용도로만 키웠죠. 왜 그랬을까? 오해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바로 피자의 고향 나폴리 지역에서 요리법이
처음 등장했고요. 네. 18세기 이후에 이제 피자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기 전에는 토마토를 안 썼으니까요. 이제 처음에 나폴리의 피자는 단촐하게 이제 밀가루 반죽에 마늘과 라드, 이게 돼지 기름이죠. 그리고 소금 정도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야, 그런데 이런 이 빈자의 음식이었던 피자가 뭐 왕족과 귀족이 즐겨 먹게 된 뭐 배경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피자의 팔자가 확 피게 된 사건이 1889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국왕 움베르토 1세가 사보이 왕국의 여왕 마르게리타와 함께 나폴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프랑스 음식이 복잡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랑스 음식에 질려버려가지고 나폴리에서는 뭔가 이 나폴리만의 음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이올로, 그러니까 피자 장인이죠. 피자 장인인 라파엘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이 3가지의 피자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라드와 카치오 카발로, 이게 이제 복주머니나 오뚜기처럼 눈사람처럼 생긴 볼록한 공이 2개가 붙어 있는 그런 치즈가 있습니다. 복주머니 치즈. 그리고 라드와 치어, 그러니까 새끼물고기를 얹은 피자. 그리고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허브인 바질을 얹은 피자. 이렇게 3가지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마르게리타 여왕이 3 피자를 다 좋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3번째를 좋아했습니다. 이 피자 익숙하시죠? 그렇죠.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허브인 바질. 그래서 이제 이 피자가 그 여왕의 이름이 붙어서 오늘날 마르게리타 피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빈 대접을 한 다음에, 이게 또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이 사건으로 피자가 빈자의 음식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여왕의 이름에서 따서 마르게리타 피자가 된 거군요. 근데 사실 언제부턴가 피자 앞에 뭐 시카고식, 뉴욕식 이런 수식어가 또 붙었거든요. 이런 미국식 피자가 등장한 또 배경도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이제 시카고식이나 뉴욕식 피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에서도 피자가 널리 퍼졌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1889년에 피자 마르게리타 사건이 벌어진 그 시기부터 미국에도 피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당시 이민을 엄청 많이 갔는데요. 이때 이제 미국의 관문인 뉴욕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피자도 같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5년에는 미국 최초의 피자집인 롬바르디스가 뉴욕을 리틀 이탈리아 구역에 문을 열고 앞서 말씀드린 마르게리타 피자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도시화를 겪으면서 피자도 함께 퍼져나갔고요.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이 기술 및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겪으면서 피자 또한 변화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가정마다 냉동 및 냉장고를 들여놓을 수 있게 되면서 냉동 피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냉동 및 즉석 조리에 더 잘 맞도록 이제 토마토 소스를 좀 양을 늘리고요. 피자도 냉동에 잘 견디도록 개발을 하면서 미국식 냉동 피자가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피자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변하면서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캘리포니아 등등의 지역 피자들이 또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한편 이제 이와 별개로 피자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배달 피자도 등장을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이제 고속도로를 짓고요. 본격적인 자동차의 나라가 됐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피자도 배달이 가능해진 거죠. 오늘날 이제 매일 인구의 14%가 피자를 먹을 정도로 미국이 피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피자의 나라라고 하면은 미국이냐 이탈리아냐 이래서 미국식 피자랑 이탈리아식 피자를 좀 비교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보통 이제 미국과 이탈리아의 피자를 비교할 때는 주로 원조들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자와 미국 뉴욕의 피자인데요. 일단 가장 피자에서 중요한 도우,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부터 보자면 둘 다 얇습니다만 나폴리 피자가 조금 더 많이 부풀어 오르고 폭신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습니다. 한편 뉴욕 피자는 이보다 좀 더 바삭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조각을 세로로 반을 접어서 영화 같은 데서 드셨을 거예요. 큰데 그렇게 접어서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폴리 피자는 반죽의 수분 비율이 높아서 들으면 처지거든요. 맞아요. 이런 차이는 이제 말씀드린 수분 비율에서도 나오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대체로 피자를
아주 높은 온도. 그러니까 대략 섭씨 500도 정도에서 네. 1분 30초, 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굽습니다. 네. 뉴욕 피자는 이제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좀 더 오래 굽고요. 또 미국 음식이다 보니까 자전거 바퀴만큼 큰 그러한 차이도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피자가 등장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국내에는 대략 1945년경에 피자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미군 부대 근처의 술집에서 미군들이 이제 피자를 고향의 맛을 하도 찾아서 그렇죠. 내놓기 시작해서 소개가 되었고요. 네. 최초의 피자집 혹은 레스토랑으로는 1963년 힐탑바 현재 예. 피자일인데요. 예. 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죠. 그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그 호텔 그 안쪽에 있는데요. 네. 그 역 피라미드를 거꾸로 놓은 형태의 예. 건축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네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한번 꼭 현역입니다.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이때까지는 피자가 그렇게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피자 건물이 피자집이었다. 그런데 피자가 고급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네요. 실제로 피자일은 외국에서 찾아온 국빈이나 주한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 VIP들에게만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피자가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었다는 의미겠고요. 고급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967년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제6대 대통령 취임식 국빈 대접에 피자 파이가 포함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피자가 엄청난 음식이었죠. 네. 이런 피자가 대중화된 거는 대략 1980년대입니다. 예. 1970년대에 피자 전문점이 서울 시내에 문을 열긴 했는데요. 이때도 아직 문턱이 여전히 높긴 했고요. 그래서 네, 1980년대에 경양식집을 통해서 서양 음식의 대표 주자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달고 피자가 소개가 되었는데 네. 대체로 미국식이었습니다. 예. 이후 이제 1984년에 최초로 이탈리아식 피자 가게가 문을 열었고요. 이듬해인 1985년에 미국에 피자헛이 진출을 하면서 이제 물꼬를 터서 미국 프랜차이즈들이 앞다투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그 전에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화덕에 굽는 본격적인 마르게리타 피자 전문점이 문을 열었고요.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도 배달이 원활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피자를 편하게 드실 수 있죠. 야, 이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4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미국 이 미시간대 연구진의 어떤 분석을 보니까 중독성 있는 식습관 분석을 했는데 1위를 차지한 게 피자였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드시고 많이들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직도 피자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나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피자를 집대성한 현대 피자라는 요리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 의하면 세계 모든 나라, 그러니까 193개국 가운데 단 2개국인 오세아니아의 키리바티와 투발루에서 피자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피자도 못 먹는 나라가 있냐 이렇게 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키리바시는 환초 그러니까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네, 조금씩 나라가요?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이제 되게 그 나라 전체가 사실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뭐 피자를 약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렇죠. 좀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나라가 가라앉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한편 이제 투발루라는 나라는 2024년 기준으로 인구가 9,646명. 만 명이 안 되네요. 매우 작은 나라거든요. 예. 역시 이제 경제 등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피자가 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몇 년 된 자료라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투발루는 피자집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하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키리바시는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피자 전문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피자를 팔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렇죠. 네네. 네. 피자가 이렇게 오랜 세월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비결은 뭐라고 보실까요? 잘 보면 피자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밀가루 반죽에 고기와 채소 같은 걸 얹은 음식이 맛있어요. 그렇죠. 크게 보면 만두도 있고요. 그렇죠. 네, 멕시코의 타코나 브리또, 그리스의 이로스 같은 음식도 있죠. 예. 그렇게 기본을 갖춘 가운데 치즈가 이제 풍성하고 고소하고요. 네. 토마토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감칠맛을 다 갖췄으니까 사실 모든 맛의 요소를 갖춘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여기에다 이제 취향에 따라 토핑, 그러니까 고명을 얹으면 또 얻는 대로 또 독특한 맛이 나니까요. 네. 이래저래 피자가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적인 음식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는데 청취자 김종근님께서도 저녁 때 엘리베이터 탔는데 피자 냄새 나면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린다고 그렇습니다. 하시고요. 2755님도 점심 먹었는데도 피자 먹고 싶네요 그렇죠. 하셨거든요. 피자의 역사와 다양한
다양한 매력 오늘 한 끼 실록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